자, 여러분, 관리회계 9주차 제3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서 강에서는 같은 중급회계 레벨인 재무회계에서 화폐 시간가치, 현재가치와 미래가치, 또 공정가치 이런 것들을 우리 교재하고 연관지어서 학습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도움이 되셨나요? 회계는 어려운 것이 아니라 회계 원리를 잘 이해하고 스텝 바이 스텝으로 단계별로 하나하나 해 나가면 된다고 했죠. 2학년 2학기 때 재무회계 시간에 수업했던 기억이 소록소록 나던가요? 자본예산과 현금 흐름 부분은 전에 학습했던 주요 재무제표 5가지 중에서 현금 흐름표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의 학습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간단하게 스킵하는 정도로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아무튼 제 상황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121페이지까지는 제 2강으로 대체를 하고요. 우리 교재 122페이지 제3절 자본 예산 모형과 투자 의사 결정 그리고 자본 예산 모형의 기초부터 학습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학습하는 내용은요.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서 CPA, 공인회계사나 또는 세무사 시험 정도를 준비한 학생들에게는 반드시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 될 그런 내용이지만 여러분들에게는 간단하게 개념 위주로 스킵 정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122페이지 자본예산 모형과 투자 의사 결정 중에서 자본예산 모형의 기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예산 모형은 장기 투자 의사 결정을 위해서 투자안이 현금 흐름이나 회계 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기법을 자본예산 모형이라고 합니다. 경영자는 자본예산 모형의 의사결정 기준에 따라서 각 투자안, 여러가지 안이 있을 수 있다, 그죠? 각 투자안의 수익성을 분석해서 최적안을 선택하고 선택한 투자안이 모형에서 분석한 대로 실제로 시행되고 있는지를 검토하게 됩니다. 자본예산 모형은 유형 고정자산에 투자에서 발생하는 현금 흐름의 시간적 가치를 고려하느냐 여부에 따라서 비할인 모형과 할인 모형으로 나눌 수가 있고 화폐 시간적 가치를 고려하는 할인 모형에는 순현재가치법 그리고 내부 이익률법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자, 화폐 시간적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비할인 모형에서는 회수기간법과 회계적 이익률법을 이라는 방법이 있고 또 화폐 시간적 가치를 고려하는 할인 모형에서는 순현재가치법과 내부 여기 수익률법이라 되어 있는데 뭐 같은 말입니다만은 우리 교재에는 이익률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 이익률법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나눌 수가 있다 하는 거. 그리고 자본예산의 할인 모형에서는 이를 투자 의사 결정의 기준으로 사용합니다. 따라서 이 과정에서 현재 가치의 계산을 위한 할인율은 통상 자본 비용에 해당하는 기업의 최저 필수 수익률을 사용하며 기간별 현금 흐름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가정을 갖다가 적용합니다. 자, 현금 흐름은 기초 혹은 기말 시점에서 모두 발생한다는 가정, 그리고 투자안의 현금 유입액은 모두 재투자한다는 그런 가정, 또 영업에 관한 손실과 이익, 영업손익과 자산 처분에 관한 손실과 이익에 대해서는 동일한 세율을 적용한다는 가정, 그리고 세금의 효과는 현금 흐름의 발생 시점, 감가상각비 또는 자산 처분 손익 이러한 것의 인석 시점에서 발생한다는 가정 하에서 이런 할인 모형을 활용한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비할인 모형, 화폐 시간적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비할인 자본예산 모형에서는 첫 번째 회수기간법, 이것은 최초 투자액을 회수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에 의해서 투자를 평가하는 기법입니다. 그리고 이때 투자 의사 결정은 회수 기간이 짧은 투자 아닐수록 선호를 하게 된다는 거. 그 이유는 회수 기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그죠? 장기간 투자에 대한 그런 투자 위험이 적은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회수 기간이 짧을수록 투자안을 선호한다는 거. 그리고 회수 기간이라는 것은 만약에 연간 현금, 순현금 유입액이 일정한 경우에는 최초 투자액을 연간 순현금 유입액으로 나눠주면 회수 기간에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최초 투자액이 5억 원이다. 그리고 1년에 평균 순현금 유입액이 한 1억 원씩 들어온다. 라고 하면 5억 나누기 1억 하게 되면 회수 기간은 5년이 되죠. 그렇게. 그 다음에 연간 순현금 유입액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때 회수 기간은 기간별 누적 순현금 유입액이 최초 순 투자액과 일치되는 시점까지 기간을 회수 기간으로 계산한다라고 했는데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총 수입 순현금의 유입액이 자 첫 해에는 5천만 원, 그 다음에는 8천만 원, 그 다음에는 1억, 그 다음에는 1억이 2천이 되었다가 그 다음에 다시 또 9천으로 떨어지고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그럴 경우에는 회수 기간이 그죠? 순 투자액과 일치하는 시점까지 기간을 갖다가 회수 기간으로 계산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 회수 기간법의 장점은 계산이 아주 간편하다는 거. 그죠? 계산이 아주 간단합니다. 그죠? 그리고 이해가 아주 쉽다는 거. 단점은 회수 기간 이후에 현금 흐름을 무시했다는 거. 그리고 화폐의 시간적 가치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거. 이것은 문제가 된다. 단점이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비할인 모형 중에서 회계적 이익률법 우리 교재 125페이지에 있습니다. 그죠? 이거는 영어로는 ARR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Accounting Rate of Return Method라고 하는데 회계적 이익률법은 발생주의 회계 우리 기업 회계는 모두가 발생주의에 의해서 발생 기준에 의해서 회계 처리를 한다라고 배웠습니다. 그죠? 그래서 발생주의 또는 발생 기준 회계에 의한 회계적 이익률을 기준으로 해서 투자안을 평가하는 기법을 얘기하는데 회계적 이익률은 연평균 순이익을 최초 순투자액이나 안 그러면 연평균 투자액으로 나눈 것을 회계적 이익률이라고 합니다. 연평균 투자액이 1억 원이고 연평균 순이익이 2천만 원이다. 그러면 회계적 이익률은 20%가 되겠죠. 그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에 연평균 투자액은 기초 투자 잔액 플러스 기말 투자 잔액을 해서 나누기 2로 하게 됩니다. 1 나누기 2로 하게 되면 연평균 기초와 기말 나누기 2 하게 되면 연평균 투자액이 난다 하는 것. 이 회계적 이익률법의 장점은 이해가 아주 쉽고 또 재무제표의 자료를 활용할 수가 있다는 것. 또 회수기간법과는 다르게 투자안의 수익성을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 이 방법의 장점이고 단점은 비할인 모형, 그죠? 화폐의 시간적 가치를 갖다가 감안하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순위 계산할 적에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는 거. 자, 그 다음. 자, 화폐의 시간적 가치를 고려하는 할인 자본예산 모형에서는 첫 번째 순현재 가치법. 이것은 총 현금 유입액과 총 현금 유출액의 순현재 가치에 의해서 투자를 평가하는 방법을 순현재 가치법이라고 한다. 공식이 나와 있다. 그죠? 여기 시그마 위에 N은 투자안의 내용 연수, 몇 년 걸릴 것인가. R은 할인율, 그리고 CI의 small i가 있죠. CI의 small i. 이거는 I 기입니다. 몇 기의 현금 유입액을 이야기합니다. 여기 CI는 여러분들 C는 캐시, 현금이라 그러죠. 다음에 유입이니까 인컴으로 봅시다. 캐시, 인컴 해서 CI로. 그죠? 다음에 여기 CO가 나옵니다. 그죠? CO는 캐시 아웃, 현금 유출. 그리고 CO의 I, small i는 I의 현금 유출액을 얘기한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것을 시그마 해서 풀어가지고 마이너스 하면 순현재 가치가 나온다 하는 거. 이런 건 여러분들 이게 공식 다 외울 필요도 없고요. 우리가 제2강에서 했던 거 감안해서 보면은 금방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면
공식 외울 필요도 없이 저절로 이렇게 다 될 거예요. 참고로 보시기만 하면 됩니다. 외울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그리고 순현재 가치법에 의한 투자 의사 결정은 단일 투자인의 경우에는 순현재 가치가 0보다 크면 채택합니다. 0보다 작으면 기각시켜버립니다. 채택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또 그리고 상호 배타적인, 상호 다른 그런 다양한 투자안이 있을 경우에는 순현재 가치가 높게 나타나는 투자를 선택하게 된다 하는 거. 그리고 복수, 여러 가지의 투자안에 대한 순현재 가치를 비교할 때는 첫 번째, 총액접근법. 각 투자안의 총현금 유입액과 총현금 유출액을 이용해서 총액접근법으로 활용하는 방법. 또 하나는 정분접근법. 투자안 사이에 차익과 현금 유입과 현금 유출만을 이용해서 하는 정분접근법이 있다는 거. 그리고 투자 우선순위의 결정을 할 적에는 현가지수 또는 수익성 지수를 이용해서 하게 된다. 현가지수란 것은 현금 유출액의 현가분의 현금 유입액의 현가 해주면 된다 하는 거. 참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다 공식 외울 필요 없고요. 화폐적 가치를 고려하느냐 하지 않느냐.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할 적에는 어떤 법이 있고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을 적에는 어떤 방법이 있더라 하는 정도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됩니다. 제가 일일이 다 외우고 하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 다음 또 우리 교재 131페이지 보면 내부 수익률법이라고 있습니다. 현금 유입액과 현금 유출액의 현재 가치를 일치시켜주는 내부 수익률을 이용하는 방법을 갖다가 내부 수익률법이라고 한다 하는 거. 이것도 이하 동문입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거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죠? 다만 여러분들 CI가 뭐냐? 현금 인컴, 캐시 인컴, 캐시 아웃. 그죠? 이 정도만 이해하면 되고요. 현금 흐름이 기간별로 일정한 경우에 내부 수익률에 대한 방법은 자, 이렇게 연간 현금 유입액 곱하기 연금의 현가 요소 이것이 최초 투자액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참고로 여러분들 우리 교재 뒤쪽에 583페이지에 보면요. 부록 해가지고 584페이지부터 표 1 현가 개수표 587페이지 보면 표 2 해서 연금 현가 개수표 이런 식으로 여기 쭉 유리 나와 있습니다. 요소가 나와 있기 때문에 혹시 필요한 학생이 있으면 요 뒤에 부록을 참고해서 바로 요소만 그죠? 요소만 기간과 이자율 또는 할인율에 대한 그것만 찾아서 그 요소만 같이 곱해주거나 나눠주면 됩니다. 주로 곱하는 거지 그죠? 참고로 활용해 보고 싶은 학생은 요 뒤에 부록을 활용해라는 걸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그렇다는 거. 기간과 할인율 그죠? 부록에 나와 있다 그죠? 그렇다는 거. 그리고 연금의 현가 요소는 연간 현금 유입액 분의 최초 투자액이다. 그럼 현가 요소가 나타난다. 그리고 기간과 할인율을 파악하는 것은 부록에 나와 있다. 내부 수익률은 투자 기간의 연금 현가 요소 중에서 시기에서 구한 값과 일치시키는 할인율을 갖다가 우리가 찾아야 된다. 연금 현가 요소 중에서 일치하는 값이 없을 경우에는 보관법이라고 있습니다. 보관법. 어떤 사이와 사이의 중간점을 활용하는 방법, 보관법을 적용해서 해결한다. 가장 근사한 두 개의 할인율과 연금 현가 요소를 찾아서 그 비율에 의해서 내부 수익률 계산하는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연간 현금 흐름이 불규칙할 경우에는 시행착오법, 여러가지 할인율을 대입해서 총 현금 유입액과 총 현금 유출액, 현재 가치를 일치시키는 내부 수익률을 결정한다 하는 거. 이러한 것들이 있다. 내부 수익률법은 이익률법, 이런 것은 이런 거구나 하는 정도. 자, 우리 교재에 또 134페이지 보면은 우리가 방금 했던 순현재 가치법 그리고 내부 이익률법 또는 내부 수익률법 비교. 우리 교재에는 이익률법 되어 있습니다. 그죠? 참고로 비교해보면 순현재 가치법과 내부 수익률법에 대한 그죠? 독립적인 하나의 투자안이 있을 경우 상호 배타적인 투자안 A와 B가 있을 경우
어떤 걸 채택할 것인가 하는 문제. 이런 게 있다. 그래프 정도 보면 이 교재하고 쭉 읽어보면 쭉 답이 나옵니다. 왜 이런가 이해가 되고요. 그죠? 문제 예를 들면 상호 배타적인 상호 다른 투자안이 A, B안이 있을 경우는 어떤 걸 채택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요. 이렇게 그래프로 딱 그려보면은 순 현재 가치가 어떤 것이 높은가 그것도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순 현재 가치가 높은 투자안을 채택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이 또 이렇게 하나하나 다 해보면 뭐 어려운 건 하나도 없습니다만 여러분들도 괜히 힘들게 생각하시고서 이 정도로만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합니다. 방금 설명했던 내용입니다. 여기 나오는 거. 비교해서 장점은 뭔가 하면 순현재가치법은 내부 이익률법에 비해서 적용하기가 쉽다는 거. 또 순현재가치법은 기간별로 자본 비용, 자본을 조달하는 비용이 변동한 경우에도 이를 쉽게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또 순현재가치법은 내부 이익률법보다 재투자 이익률에 대한 가정이 보다 합리적이라는 거, 이런 장점이 있다는 거. 그리고 독립적인 투자인일 경우에는 순현재가치법과 내부 수익률법은 동일한 평가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 만약에 상호 다른 배타적인 투자안이 있을 경우에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순현재가치법과 내부 수익률법에 대한 평가 결과가 다를 수도 있다. 이럴 때는 최초 투자의 규모, 투자안의 내용 연수, 투자안의 현금 흐름이 다른 경우 이럴 때를 이야기한다. 그리고 현재가치의 차이가 할인율의 차이보다 더 크게 나타날 경우, 그죠? 이럴 때는 어떤 투자안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를 갖다가 이런 걸 고려해서 할 수 있다 하는 얘기. 우리 교재에 138페이지입니다. 자본 예산과 인플레이션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들 인플레이션 그리고 자본 예산을 할 적에 왜 인플레이션 말이 나오느냐? 자본주의 원리는요, 항상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발생해야지만이 자본주의 사회가 성장을 하게 된다 하는 그런 기본적인 이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 지금 우리나라의 인플레이션율은요, 한 1%는 남짓 할 거예요. 1%에서 2% 정도. 요 인플레이션 비율은요, 우리가 은행에 예금을 했을 때 이자를 정기 예금을 했을 때 이자를 얼마 정도 주는가 하고 비교를 해보면 아주 재미가 있어요. 은행에 정기예금 1년 요즘 정기예금 하면 보통 이자가 1점 몇 프로밖에 안 됩니다. 1점 몇 프로에서 이자 소득에 대한 세금을 빼고 나면 거의 1% 안 되거나 1% 되든가 정도입니다. 우리나라 물가 인플레이션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유는 뭘까요? 경기가 워낙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해하셔도 됩니다. 참고로. 그래서 자본 예산을 수립할 때는 이런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률도 고려해서 투자를 평가해야 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내용은 이런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거는 명목 현금과 실질 현금, 명목 소득과 실질 소득, 요 정도는 여러분들 알아야 됩니다. 그죠?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취업을 했다. 작년에 내 연봉이 3천만 원인데 올해 연봉이 3,300만 원이다. 명목상으로는 10%가 연봉이 상승했죠. 3천만 원에서 3,300만 원 됐으니까. 그러나 그것은 명목적인 거고 실질 연봉은 얼마나 상승했을까요? 그러면 명목 연봉 상승률 10%에서 물가 인플레이션 상승률 3%다. 그러면 3%를 차감을 해야 됩니다. 그 나머지 7%가 실질 소득 증가분이 되겠죠. 그렇듯이 명목과 실질에 대한 그런 개념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공식 복잡해 보이지만 하나도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그죠? 참고로 우리 9주차 제4장 자본예산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9주차에는요. 제4장 자본예산에 대해서 우리 4장 뒤에 보면 객관식 문제풀이도 나와 있고 그 뒤에 주관식 문제풀이도 있습니다만 문제풀이도 주관식이든 객관식이든 별도로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리포트도 이번 주에는 또 없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를 하시고요. 이상 9주차 원격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만간 우리 이제 학교 강의실에서 만날 수 있기
늘 기대하겠습니다. 이상 구조차 원격 강의를 마치도록 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자, 여러분 힘들어도 파이팅 합시다. 파이팅!